새벽 안개가 마산 앞바다를 감싸던 그 시각, 고요하던 부두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회색의 실루엣이 떠오르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또 왔다. 그것도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우가 다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해군이 자국 함정을 한국으로 보내 정비받는다는 건 공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한국 조선소로 들어오는 미 해군 함정은 해마다 늘고 있고 정비 주기도 빨라지며 이제는 아예 한국을 고정기착지처럼 활용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저 그런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미 해군의 작전 구조가 한국을 기준으로 다시 짜여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 해군사령부가 올해 내부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선 정비 능력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다뤘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방산 관계자들은 술렁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분리평가를 하는 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시아 정비 역량이라는 범주에 묶어서 다루는데 한국은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미국 주요 군사 전문지는 최근 한국의 정비 속도와 기술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론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형 군수지원선과 고속수송함의 정비대기 기간이 평균 180일을 넘어가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같은 규모의 함정을 110일 내외로 처리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정비 효율만 놓고 보면 미국 대비 1.6배 빠른 체계가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이 정비 병목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안 이상의 결과는 미국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특히 한 미국 군사 전문지는 한국 조선소를 두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MRO 수행 능력을 가진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 이 문장이 미국 기사에서 등장했다는 자체가 이미 의미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미국이 진짜 의존할 정비 거점을 사실상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평가를 끌어올렸을까요? 답은 한국조선업 중심 기술입니다. 블록 조립 방식으로 선체를 분해해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는 한국의 기술은 기존 미국 방식보다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인건비 대비 작업 효율은 3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고강도 용접, 전기 공정, 엔진 개조 같은 핵심 분야에서 미 해군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은 미국 정비 계약에서 결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이런 흐름이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윌리 시라우의 제2항입니다. 2024년에 거제 하나오션에서 반년 동안 정비를 마치고 떠난 이 함정은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마산가포 신항에 접안했습니다. 자체 리모델링과 내부 개조 공정까지 한국 업체에 맡기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 해군이 두 번 같은 나라에 같은 급의 함정을 맡기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작업 퀄리티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한국 국내 언론에서도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다뤄졌습니다. MBC 경남의 현장 취재에 따르면 가포신항 운영사가 확보한 정비 규모만 해도 약 50억 원 수준이었고 미 해군 인력 100명이 창원 지역 호텔 5곳에 2달 이상 체류하며 지역에 70억 원 규모의 소비가 발생했습니다. 단 한 척의 군수지원함이 한국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제 미국 해군의 선택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 조선업과 해군 전략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본론에서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윌리 시라우의 제2항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 해군의 공식 MRO 파트너 국가로 올라가는 과정의 가시적 증거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한국 조선업 전체의 기술적 신뢰도 상승입니다. 미 해군은 수십 개의 세부 기술 체크리스트로 MRO 수행 국가를 선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작업 속도, 소재 대응 능력, 전력,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드문 국가입니다. 특히 고속수송함의 알루미늄 자체는 일본, 호주 일부 업체만 다룰 수 있었는데 한국 협력업체들이 최근 5년간 쌓은 실적 덕분에 이 분야마저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한국이 기존 철강 선박 중심 기술국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트랙 레코드의 축적입니다. 미 해군은 정비를 맡긴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반복 계약으로 확인합니다.
첫 계약은 테스트지만 두 번째 계약부터는 실적 반영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번 윌리 시라오의 재입항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 해군 공식 인증에 가까운 수준의 실적을 확보했고, 이는 향후 수조 원대 규모의 고정정비 계약에서 결정적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국판 군함 MRO 클러스터의 실체화입니다. 2025년 5월 한화오션이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 구축한 MRO 클러스터는 단순한 협력체가 아니라 역할분업 체계입니다. 전기 엔진 공정업체, 선체 개조업체, 내부 리모델링 전문 업체까지 참여해 공정 시간을 20% 더 줄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해외 매체에서도 주목한 내용으로 한국이 MRO 체계를 국가 단위로 구축하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입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력 운용에서 정비 가능 시간을 가장 핵심 지표로 봅니다. 정비 시간이 늦으면 작전 방향이 줄어들고 이는 곧 전력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이 공백을 채우는 구조는 미국 전략 문서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가포 신항의 전력 공급량이 윌리 시라오의 요구 전력인 7000kW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현재는 비상 발전이 6대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이건 한국이 MRO의 완성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이 겪는 변화는 조선업의 한 분야 확장이 아닙니다. 군사정비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과정이자 한국이 글로벌 해군 전력 유지 체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마산가포 신항에 정박한 윌리 시라오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세계 해군 전력망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은 미국이 실제 작전에 쓰는 함정을 정비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 또 미국이 다시 찾아오는 국가라는 점이 세계에 인식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기준을 충족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미국 해군의 고속수송함, 군수지원함, 연안전투함 같은 플랫폼은 MRO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종들입니다. 이 선박들이 1년에 몇 척씩 한국을 찾는 순간 한국은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관광, 서비스 산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합니다. 실제로 윌리 시라오 한 척이 풀어준 경제 효과만 약 70억 원입니다. 이게 연 5척이면 350억 원, 10척이면 7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되는 구조가 된다면 경남 일대는 한국 해군 정비 산업의 심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미 해군 정비 실적이 쌓이면 일본이나 호주가 독점하던 알루미늄 고속선 시장도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고 향후 미 해군 신형 지원함 사업에도 한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함정을 만드는 나라를 넘어 강대국의 전력을 유지하는 국가, 즉 글로벌 전략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윌리 시라오의 입항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국 함정이 그리고 더 많은 국가의 해군이 한국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7일 미국 3대 조선소 영상입니다. 코로나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탈리아 조선소 핀칸티에리가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유럽금융연합의 자료를 인용 2024년 한 해 핀칸티에리의 수익이 85억 달러, 한화 12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도 아닌 순자산이 증가한 것인데요. 유럽금융계가 예상하는 핀칸티에리의 마진율은 무려 6%로 업계 평균치인 2%의 3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현재 핀칸티에리의 수주 잔액은 2032년까지 인도 예정인 선박이 92척, 금액으로는 401억 유로, 60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주액만 2023년의 2배인 13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유람선 등 민간 선박 분야도 선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 해군이 많은 양의 전투함을 발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부터 미국 군함을 건조해왔던 핀칸티에리 조선소, 만약 대한민국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된다면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투함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인 미국의 거대 조선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미국은 유일무이한 그야말로 경쟁자가 없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의 전투함까지 만들어줬을 정도로 미친 듯한 건조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0.13%, 초라하다 못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국내 조선업 시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 국내 소형 선박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민간 조선소는 모두 154개, 여기에 추가로 선박 수리업을 담당하는 소규모 조선소도 3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들은 신규 건조는 하고 있지 않으며 수리만으로 연명하는 신세인데요. 폐업 위기에 이들 조선소는 오데오나 미시시피 등 내륙수로와 동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소규모 조선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대형 전투함은 거대 조선소가 맡고 있는데 이들 대형 조선소마저 숫자가 부족한 마당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핀칸티에리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에 조선소를 두고 있는데요. 규모로는 미국 내 랭킹 6위로 사실상 미국 법인과 이탈리아 소유의 대형 조선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핀칸티에리 위스콘신 조선소의 경우 2009년 인수 이후 현재까지 1300척 이상의 선박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조함 중심으로 미 해군으로부터 다수의 수주 실적도 있습니다. 핀칸티에리의 경우 미국 국내 대형 조선소에 비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같은 대형함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전투함이나 보조함 위주라 건조 계약상 척당 수익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함정들인데다가 로키드 마틴 같은 대형 군수 사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건조 업무를 대리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실제 수익은 꽤 쏠쏠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핀칸티에리와 로키드 마틴 모두에게 윈윈인 방식인데요. 로키드 마틴으로선 직접 조선소를 운영하지 않지만 미군부와의 연계로 수주 사업에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전투함에 들어갈 전투체계까지 판매할 수가 있어 일거양득의 상황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핀칸티에리 위스콘신 조선소에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도 이런 사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핀칸티에리 역시 로키드 마틴이 필요한 것이 아무리 위스콘신 조선소가 미국계 자본이 포함된 회사라고는 하나 핀칸티에리는 엄연히 이탈리아 기반의 조선사입니다. 때문에 주구장창 미국 정부가 외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맞춰주기 위해선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거물급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는 현재 수리와 유지 정비 전문 사업에 머무르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한화가 미국 국내 조선소를 인수했다고는 하나 이 정도 동맹관계 없이 홀로 도전할 경우 텃세가 심한 미국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0년 설립된 BAE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 본사를 둔 BAE 미국 법인의 정식 명칭은 BAE 시스템즈 사우스 이스트 시비아드로 당연히 영국계 BAE 시스템의 자회사이며 현재 잭슨빌과 플로리다 메이포트, 엘라베마의 모빌의 조선소까지 모두 3개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 상업 선박과 해군 선박의 수리,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선소의 규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영국계 자본이란 이유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실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BAE 시스템도 본국인 영국에서는 소형 전투함은 물론 잠수함과 항공모함, 구축함까지 기술 면에서는 어디 내놔도 꿀릴 것 없는 기술력과 수준급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독 미국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현지에 든든한 동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조선업계가 기술과 건조 능력만 믿고 자만하면 안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 내 대형 조선소들은 자신의 건조 역량을 벗어난 상태로 가동 중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미국 내 규모 2위의 조선소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의 경우 그룹 전체 매출의 무려 30%를 홀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창립 120년이 넘은 이 장수 기업은 경쟁사인 노스롭 그루먼의 자회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와 함께 미 해군 잠수함 건조를 양분하고 있는데요. 현재 잠수함은
물론 신규 전투함, 군수지원함 등을 건조하고 있지만 납기 지연과 불량 이슈에도 매년 일거리와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개발, 당시 용접 불량과 설계 오류 등으로 잠수함을 건조 도중 해체해 재시공하는 일이 벌어져 미 해군 전체를 패닉에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는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으며 재시공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문제로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가 재정난에 빠져 도산할 뻔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미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에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의 자재 수급 문제와 건조 비용 상승으로 생산이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정부의 뒷배를 믿고 일부러 생산을 지연시킨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형 조선소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부실 운영을 해도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 조선소가 없고 관련 법령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이 보유한 핵잠수함의 37%가 정비 지연으로 전투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시울프급 코네티컷 잠수함의 경우 21년 10월 부분 손상에 대한 수리를 시작했는데요. 2026년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고 중간에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 등 미국 최대의 조선소 두 곳에서 진행 중인 수리가 이 모양이니 미 해군의 신규 함정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함정의 유지 보수 계획도 계속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별 미 해군의 군함 퇴역 계획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으며 일감이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미국 국내 조선소 전체 가동률과 출근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2020년 2분기 이후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평균 출근율은 약 80%로 설비와 인력이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호주, 영국, 미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까지 발효되면서 많은 전문가가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 잠수함 사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맺은 오커스 협정의 주요 제한 중 하나가 미국이 호주에 최소 3척에서 5척까지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협정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건조 목표를 버지니아급 3척이 아닌 버지니아 2척에 콜롬비아 1척을 끼워 파는 등 규모를 축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예 미국 잠수함 건조 능력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조선소의 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보트는 현재 코네티컷에 위치한 그로튼 조선소에 1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하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엔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를 위한 페이로드 모듈을 처리하기 위해 퍼세포인트 조선소의 시설을 확장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함정 생산 능력은 중국에 대응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 따라서 미국 정치계에선 한국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난 11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동맹 함정 건조법입니다. 꺼리튜브에서도 한번 자세히 보도한 적이 있는 이 법안은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묘수로 당연히 대한민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선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나머지 10%를 두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본 등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한국과 중국이 시장을 양분한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과 같은 특수성과 항공모함을 제외한다면 기술력에서도 미국에 버금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일반 전투함의 경우 미국보다 더 나은 옵션과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악하는 한국 조선소의 건조 비용은 미국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을 예로 들면 최근 미국이 주멀트급을 건조하는데 약 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한국은 비슷한 사양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만드는데 1조 2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정의 효율성이나 작업자의 숙련도 그리고 생산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까지 모든 조건이 한국이 미국을 앞질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과연 미국 진출을 향한 한국조선업의 항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